주식 투자라는 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실제로 주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스피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사실 한참 오를 때는 올 초만 해도요, 1월 달만 해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4천 시대를 내다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분위기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딱 상단이 막히면서 횡보를 하게 되니까 야, 역시 우리는 여기가 고점인가 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투자 전략으로 지수를 전망할 때 어느 분들처럼 지르지 못한다는 게 또 약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르지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합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작년이 봄이었고 하살표를 보더라도 작년은 주가가 수직이었는데 올해 여름에 주식은 45도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때 작년에 우리가 30% 올랐다. 그럼 올해 15%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연초 한 3천에서 시작된 주가 15% 정도 생각하면 3,500이 맞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한 3,500 정도를 말씀드릴 때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 증시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차종 랠리 때 받았던 PBR 상단이었던 1.42배를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위 말해서 타임 시리즈와 크로스 섹셔널하게 피어 대비하고 비교해 보면서도 보는데 피어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코스피 PR로 보면 한 대략 14배 정도 되고, 이제 포드 PBR로 보면 한 1.17배 되는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더 뭐 전략한 사람도 많고요. 전략한 사람도 대부분 그렇지만 과거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자꾸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익숙한 밸류에이션은 PR 9배에서 10배 사이. 그렇죠. PBR 0.9배에서 1.0.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오히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손이 안 가는데, 근데 우리만 비싼 게 아니라 해외는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이 돈으로 돈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해외는 더 비싸다면 우리는 갈 룸이 남았다라는 건데요. 그걸 딱 보여주는 게 그 ROE와 PBR의 해기식입니다. 그래서 ROE, 지금 우리나라 ROE 전망이 한 8.6, 주주 수익률이 이 정도 되는데, 이 ROE에서 우리가 1.17배 정도 받고 있는데,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 선 밑에 있는 게 싸다. 근데 한국, 신흥국, 중국, 대만 등이 싸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PBR 레이팅이 지금 ROE 8.6에 얼마냐라고 보면 해기식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35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BPS가 우리나라 장부 가치가 2,600포인트니까 포인트를 환산하면 곱해서 나오면 대략 한 3,500. 그래서 타임시즈로 봐도 한 3,500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피어로 분석을 해도 한 3,500. 그리고 작년에 30% 올라서 올해는 좀 완만하게 올라서 15% 올라도 한 3,500.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좀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충분히 차전 랠리를 잘 이용하셔서 투자할 거리를 많이 조정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그 외국에 비해서 밸류가 좀 낮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요인으로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걸 우리가 합리화했던,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예, 저평가받을 만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우리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룰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에는 그냥 지금이 적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또 하고, 저도 질문 받았던 게 뭐 대북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은 뭐냐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도 북한하고 화해도 하고 뭐 뭔가를 이제 딜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대북 리스크 더 커질 수도 있고 코리안 디스카운트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게 맞냐라는 부분에 사실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주식
금융시장을 주식만 하다 보니까 주식만 생각해서 보는데 금융시장에 주식만이 있지 않죠. 네. 그러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주식에 있다면 채권에도 있어야 되고 원화에도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채권 금리는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장 근접한 수준 정도거든요. 채권 금리는 낮으면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건데요. 뭐 원화도 뭐 사실 그렇게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왜 주식시장에만 있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실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당하냐? 그 부분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배당 성향이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평균적으로 본다면 배당 성향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도 한 30%가 충분히 넘고, 뭐 중국도 중국 증시도 우리보다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들로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가 30%인데 이제 3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조금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저평가 요인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저성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던 제가 익숙했던 PER인 910배, PBR 0.8, 1.0 그때 나왔던 그게 과거 5년이었는데 얘기는 주로 저성장, 고령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뭐 빅데이터를 돌려서 뭐 찾는다면 코로나 이후에 뭐 언택트로 부각받는 한국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배당 성향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그 저성장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8배, 9배, 10배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0.9배, 1.0배의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우리도 저게 아마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정해두는 그런 어떤 심리도 좀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뭔가 배당 성향도 그렇고 그 오너 리스크들도 좀 사라지면서 글로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밸류에이션을 좀 네. 적용받을 수 있는 네네. 한국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올 1월 달에 뭐 3,100선, 3,200선 돌파하는 그런 순간에 들어왔던 많은 주린이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물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희 댓글도 보면은 막 초보다 보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막 마이너스 10%, 뭐 5%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막 밤잠도 못 자고 있다.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주식 시장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냐?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왜 투자해야 되냐?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은행에 가셔서 1년 만기 정기 적금을 듣는다라고 하면 뭐 1%도 안 받을 겁니다.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가 한 2% 정도 되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정기 적금 금리를 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같이 적금 금리로 어떤 부를 축적해 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주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명목 GDP라고 해서 실질 GDP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건데요. 이제 이게 주식도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거를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는 걸 믿고 투자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차트를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라고 보면 이제 주식은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투자했을 때 내가 돈을 한 3년 만약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주식에 했을 때
만약에 확률이,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주식을 하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정기적금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론기사나 뭐 다달이 뭐 하루를 보면은 실제 굉장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이 많을 것 같고, 과거 5년 동안은 뭐 빠지는 날만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데, 실제로 자본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주가가 연간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이게 코스피 연간 수익률인데요. 네.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한 10년에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3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빠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연간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70% 정도 된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식은 그렇지만 이 30%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오늘 내가 투자했는데 네, 당장 올 수도 떨어지는 있고, 날일 수도 있죠. 저도 투자할 때 올해 이게 꼭 오지 말라고는 장담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보면 저도 4,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알고리즘적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꾸준히 연간으로 30-40% 수익률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 질문할 수도 있죠. 팀장님, 그럼 회사 그만두시고요. 전업 투자자로 놨으셔야죠. 뭐 재산을, 전체 재산을 뭐 자신이 있으시면, 확신이 있으시면 다 빚을 끌어 모아다가 투자하면 되지 않아요? 그 월급, 뭐 충분히 월급 정도 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게 확률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당장 올 하반기, 올해 내에도 이게 되라는 건 제가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은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수익을 누적적으로 올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비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주식을 해가는 게 좋고 중요하고, 이거는 확률 게임이니까 미래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어떤 투자자들도 뭐 워런 버핏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뭐 당장 올해 뭐 올라간 마이너스 이거를 미래를 보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다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적금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서는 주식 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식을 그 처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네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인 네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전반적인 코스피는 저렇게 상승하지만 경제 성장은 네네. 일어나고 있지만 네네. 어떤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저 성장하는 산업이나 네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익이 지금 나지는 않지만 성장할 것 같은 주식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높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 네네. 이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대한 논란이 많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가치주 싼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로 투자하면은 이익이 크게 나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서두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주 투자라는 게요, 영원한 가치주를 투자하면은 이익을 못 내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하는 해가 동해서 서로 지는데, 우리가 해가 동해서 뜨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집에 살지 않잖아요. 남양집에 산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해서 서로 그러니까 가치에서 성장으로 가는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집도 우리가 남양에서 사듯이 단순히 가치주를 사는 게 아니라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시장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보니까 뭐 10년에 한 뭐 3번 정도, 그러니까 70% 확률로
수익이 날 연간으로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연 가장 쌀 때 이렇게 좀 찾아서 많이 조정받을 때 산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시장 추종하는 ETF들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손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계속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많이 오르는 주식도 있고 많이 오르지 못하는 주식도 있지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손실을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K탑 30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좀 보여드렸는데, 봤더니 10년 동안 마이너스 난 횟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가장 적게 난 게 뭐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한데 셀트리온이었고, 이러면서 저도 사실 셀트리온에 대한 선입견도 굉장히 많긴 했는데, 셀트리온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좋은 퀄리티, 그러니까 바이오 주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약기관에 굉장히 안정적인 퀄리티 주식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간 손실 확률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대표적인 성장주였고, 삼성 SDI, SK 텔레콤 뭐 퀄리티 주식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뒤에 뭐 있는 뭐 증시, 뭐 건설, 뭐 철강 뭐 이런 쪽들이 있었는데, 소위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오히려 좀 더 손실 날 확률들은 높았다. 그래서 뭐 팀장님이 연중으로 쌀 때 잘 선택해서 사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손실을 안 본다고 그랬는데,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날 확률의 종목을 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목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가치주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퀄리티 성장주가 좋은데, 이제 성장주도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내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미래에 올해 코스피가 안 빠진다,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에서 성장주를 댄다라는 종목을 찾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퀄리티주는 좀 다릅니다. 퀄리티주는 뭐냐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대차대조표단이 그러니까 순이익단이 아니라 자본단이 굉장히 튼튼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익단은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차대조표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믿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주식이라는 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건전하고 높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면, 지금 퀄리티 주식이 내년에도 퀄리티 주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퀄리티 주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퀄리티 주식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보고 어떻게 다 퀄리티 주식을 언제 다 분석을 해서 팀장님은 뭐 가면은 뭐 DB도 많으시고 볼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뭐 DB를 구매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직접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년 ROE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개가 있다면 이 중에 뭐 한 상위 30% 안에 들고, 그리고 교집합이죠. 3년 평균 영업이익률도 상위 30% 안에 들고, 반면에 부채 비율은 하위 30% 굉장히 낮으면서 향후에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뭐 이런 좋은 회사는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코스피 200 중에서 찾아봤는데, 사실 여기 셀트리온도 첫 번째로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제약바이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좀 셀트리온 외에 좀 보자라고 좀 접근해 봤고요. 근데 우연히 좀 보다 보니까 이 종목 중에 많이
작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여서 또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보면 강원랜드, KTNG, NC소프트, 삼성전자, 휴캠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 봐도 좀 재무적으로 좀 튼튼해 보이겠다. 뭐 강원랜드, 삼성전자 당연한 거고 휴캠스도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데 강원랜드, KTNG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독점적 사업자고 뭐 레저 산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점적 사업에서 레저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한 건 맞는데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금융과 더불어서 뭐 글로벌 섹터 로테이션으로 본다면 뭐 레저나 여행 쪽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맞는 주식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고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들은 사실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많이 빠져 샀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손실 날보다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다 라는 접근으로 다가가는 게 좋은데 이 중에 어떤 종목들은 올해 투자 센티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종목이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퀄리티 주식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해결 국면에 본다면 뭐 이런 레저 쪽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 원래 좋은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 좀 안 좋았지만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원래 뭐 재무 건전성 뭐 당연히 좋고 그리고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다시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들어 오른 부분이 많이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이런 퀄리티 주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채권 금리 가격이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모를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채권, 그러니까 주식, 우리가 주식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채권 투자 매력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채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게 시장을 먼저 움직이는 게 금리고 그에 따라서 환이나 주식 시장이 다 연관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공부도 필요한데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애널리스트가 돼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식이 재밌지 다이나믹하고 채권 재미없어 쿠폰 받고 이런 거 그러고 업계에서 한 10여 년을 일해 봤는데 실제로 가장 소위 말해서 꿀 빨면서 했던 직업은 채권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채권 수익률하고 변동성을 제가 일찍이 잘 몰랐고 사실 다시 공부한다면 채권 시장에서 종사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뭐 채권 금리 뭐 올해 뭐 국채 금리 뭐 1.3% 근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레버러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10년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레버러지가 일단 10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이면 1억까지 투자를 한 베타를 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채권 가치를 움직이는 건 금리인데요. 지금 확정받은 금리 대비해서 향후 금리가 싸지면 저희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2%의 금리를 나는 보장받았는데 10년 동안 시장 금리가 1%가 되면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1%만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10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그래서 만약에 채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갑자기 1%가 갑자기 그렇게 빠지는 세상이 나타나면 뭐 10년에 1%의 수익이 쿠폰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순식간에 시세 가치는 10%가 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는 순식간에 11%를 벌어요. 근데 채권으로 그러면서 변동성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나나요? 금리가 이렇게 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왜 보시면 얼마 가까운 이게 채권, 우리나라 채권 종합지수의 연간 수익률을 제가 그린 건데요. 얼마 안 된 2018년 그때 금리 인하가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연 수익률이 4.7%가 났습니다. 이게 채권이란 걸 생각을 하면 얘는 연 변동성이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렇게 7점 과거에 보면 뭐, 네. 이제 금융위기 때 이제 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10% 지금 이렇게 나고 평균적으로 나면 2001년이에요. 5%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표금리 같이 낮지가 않고요. 채권에는 근본적으로 레버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또 중요한 게 위험조정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단순 수익률보다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눈 위험조정 수익률 우리가 뭐 교과서에 배우게 샤프 배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투자 매력이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주식은 예를 들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10% 정도였고요. 변동성도 10% 넘어서 20% 정도 됐기 때문에 샤프 비율은 10% 나누기 20% 하기 때문에 0.5배인데요. 채권은 말씀드린 대로 5% 정도 됐고요. 연수익률이. 그러니까 주식의 반인데 그 변동성은 반의 반이었던 거죠. 2% 조금 넘었기 때문에 1.75 거의 4배 가까이 더 좋다. 근데 이게 한국의 채권의 샤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채권, 상품 포함해서 모든 자산 중에 역사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샤프 비율을 비교를 하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채권 시장에 종사했던 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래서 주식에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라디오 방송하고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은행에 가입을 했는데 매달 이렇게 놓는데 나한테 날라오는 거는 마이너스다 이런 소식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적립식 펀드,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뭐 한 3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제 마이너스 보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플러스가 나는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년이라면 36개월인데 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35개월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36개월 때 플러스 딱 도달하고 평균으로 봤더니 나쁘지 않은 수익률 뭐 이렇게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게 체질적으로 싫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게 뭐 좋지가 않고 그게 뭐 어느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게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싫다라고 하면 이 주식 혼합형 펀드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죠. 주식 혼합형이라는 건 그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왜 하냐면 이 상관계수가 주식하고 채권은 알다시피 역외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역외상관관계에 같이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에도 나오기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저렇게 주식 채권을 절반씩 투자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주식형 펀드 가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저런 식으로 주식 혼합형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좀 보기 싫으신 분들은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충분히 적금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주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금리가 떨어져야 이제 채권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전부 상승할 것만 남아 있는 네네. 시점에서도 채권 투자가 매력적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기준금리가 뭐 0.5%, 0.75 뭐 이렇게 갔는데 더 내려갈 룸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1%할 때도 그 얘기했고요. 2% 때도 그랬고요.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이너스 금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이렇게. 일들이 사실 선진국 시장으로 보면은 그 선진국의 75%가 마이너스 채권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미국만 아직까지 플러스 영역이고요. 선진국이라면 미국, 유럽,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유럽, 일본은 다 마이너스 금리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뭐 금리가 마이너스 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매력에 있어서, 채권 투자 매력에 있어서 지금이 바닥인데 그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매력이 있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수 없듯이 채권 금리의 바닥을 전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비해서 채권과 주식의 역외상관관계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그 외에도 채권 지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여기서 또 재밌게 보실 분은 2001년에서 지금까지 채권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네. 기본적인 쿠폰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채권 투자의 매력이구나. 그리고 레버러지 효과가 있구나. 장기채를 매매하면서 금리 변화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주식과 채권을 같이 투자하면서 역외상관관계에 투자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를,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라는 점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에 대해서는 뭐 기관들만 하는, 큰 손들만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펀드를 통해서도 이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ETF를 통해서도 ETF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플러스니 뭐 마이너스 금리니 이걸 따지는 데 있어서 미국과 한국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가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일본이 됐든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됐든 대상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투자의 원리 혹은 그 노하우만 좀 제대로 안다면 여러 세계를 상대로, 여러 나라를 상대로 또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앞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 사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계절 중에 주식이 할 만한 거는 봄, 여름입니다. 그럼 가을, 겨울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가을, 겨울을 다른 방법을 주식 투자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다양한 상품군에 요즘은 주식으로 된 ETF가 원자재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채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시장을 공부하면서 이 4계절 모두 다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면 저금리 시대에 좋은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저도 개인적으로 채권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되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여러 번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 채권에 관한 어떤 투자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스터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 김중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